안녕하세요. 피플그리드 CJB 연규엽입니다. 충북 지역의 의료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북대 충주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조명찬 명예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피플그리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조명찬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충주 충북대학교 병원 건립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충주 충북대학교 병원 건립추진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관련해서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충북의 의료 인프라가 어떤 현실인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의료 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첫 네. 번째는 의료 시설과 의료 장비, 두 번째는 의료 인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네네. 충북의 의료 시설, 그 중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은 충북의 충북대학교 병원 한 곳밖에 없고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북이나 강원은 두 군데씩 있습니다. 종합병원 숫자는 비슷하긴 한데 네네.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충북은 전국에서 17개 시도 중에 네. 13번째, 굉장히 적죠. 근데 그나마도 청주에 한 50%가 몰려 있어서 충북권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 의료 장비 면에서도 네. 암이라든지 희귀 난치 질환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암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장치라든지 감마나이프 이런 게 필요한데 네. 그것도 충북대학교 병원에 한 개씩밖에 없고요. 의료 인력으로 보면은 의사와 간호사 수를 저희가 대개 평가를 하는데 네네. 인구 1000명당 충북에 활동하는 의사의 평균치가 네. 전국은 한 1.9대 비해서 네. 충북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이 1.9인데 저희는 1.6인 거죠? 네. 더더구나 또 충북 북부권으로 가면 0.7에서 한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죠. 또 활동하는 간호사의 수도 네. 현재 인구 1000명당 3.28명으로서 네.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료 시설이나 의료 인력 양쪽 다 모두 떨어져 있어서 충북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의료 혜택이나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건강이나 의료에 있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 간호사 이렇게 의료 인력의 숫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의 수, 그리고 또 장비, 의료 장비 이런 시설들도 거의 뭐 하위권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굉장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사에 그 치료 가능 사망률도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말 그대로 적절한 치료를 잘 하면 네. 발생하지 않는 조기 사망률을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당연히 의료 인프라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고 의료 시스템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구 10만 명당 50.6명이고 네.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명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치료 가능 사망률 역시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치료 가능 사망률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의료 인프라가 좋은, 여건이 좋은 곳에 살고 계셨다면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네.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의료 통계 분석하는 것 중에 중증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율이 네. 충북이 또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 접근성이 네.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충분한 의료 시설과 또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병원에 접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의료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렇게 의료 불균형이 발생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많이 집중화됐었죠. 네네. 의료도 마찬가지로 의료 시설이나 의료 인력이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충북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 의료 인프라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충북은 더더군다나 이제 의료 인력 면에서 보면 네. 의대 정원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전북이나 강원도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배출되는 의사 수가 적으니까 네. 그 지역에 머무는 의사 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네. 의료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료 불균형 또 건강에 대한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병원 몇 개를 뭐 건립한다고 해서 이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뭐 의대 정원부터 이제 정해져 있는 숫자가 이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배출되는 이제 의사 수도 적은 거고 이제 계속 악순환이 좀 반복돼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병원이 한 100병상, 200병상,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적어도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이 있어야 고가의 장비 또 전문 의료 인력들을 모셔올 수 있고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 중증 질환, 외상 질환 또 고위험 산모,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큰 병원이 있어야 그 지역의 의료가 활성화되고 또 큰 병원이 있게 되면 또 2차 병원, 또 1차 개원까지 의료의 전달 체계가 선순환을 이루어서 의료가 발전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지역의 국민들의 건강권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좀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충북대병원, 이제 충주 분원 이 설치를 위한 이제 필요성을 좀 많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망 예방할 수 있는 그 네. 예방한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요. 또 똑같은 질병으로 전국의 그 사망 통계를 보면 네. 같은 질병으로 충북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합니다. 거의 한 10% 이상 모든 질병 사망의 10% 이상이 높고요. 네네. 중증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전국 평균 사망률보다 무려 68%나 높습니다. 이렇게 충북, 특히 이제 북부권에 있어서는 이런 의료의 불평등, 의료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충북대학교 병원이 충북 권역의 의료를 선도하고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충북 의 의료 사각지대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책무를 느끼고 충주 충북대학교 병원 건립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인 경우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인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야 그쵸.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되게 1시간 내에 얼마나 갈 수 있느냐를 따지는데 네네. 전국 평균이 1시간 내에 가는 평균 한 61%쯤 됩니다. 네. 전국 평균이. 네. 근데 충주는 50%밖에 되지 않고요.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네요. 충주가. 단양은 네. 26%, 어머나. 제천은 16%밖에 되지 않아서 네. 실제로 큰 병원을 가기 위해서 청주나 원주나 서울로 네. 환자가 이동해야 되는데 가서 생명을 건진다 하더라도 너무 늦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합병증이 생기고 또 기능장애가 생기는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주권 내에서 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가 갖춰지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분만도 마찬가지예요. 분만도 네, 네.
충북 북부권에서는 50% 정도밖에 네.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필수 의료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중증 응급 의료를 먼저 해결을 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에 문제되고 있는 분만이라든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1위인 암 치료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뭐 심장질환, 뇌질환 이런 것들은 정말 뭐 발생하자마자 얼마나 빨리 이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 후유증이 굉장히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1시간 이내에 좀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충주는 50%고 제천 26%, 단양은 16%라고 하니까 너무나 약간 충격적으로 네. 느껴지는 수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게 충북대학병원이 있는 청주권은 네네. 무려 85%가 1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고. 네, 응급 중환자실 뭐 또 이 심장 시술, 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충주도 적어도 그 수준까지는 올려야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살든지 간에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이 치료 기술 자체가 없는 뭐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병이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제 시설만 갖춰지고 의료 인력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정말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내년 5월에는 단양의료원이 개원을 하고요. 또 25년 12월에는 음성 소방병원이 이제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몇몇 사람들은 이제 북부 의료권 그런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꼭 충주 충북대 병원이 설립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당양 의료원이나 음성 소방병원이 소방병원. 생기면 네. 어느 정도 의료 불균형이나 의료 사각지대가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소방병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고 소방관을 위한 그쵸. 병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혜택을 뭐 받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단양의료원은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구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의사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고 의료 장비가 충분히 들어가서 계획했던 대로 100%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단양 지역의 의료 불균형이 많이 해소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00병상 되는 병원이 여러 개 있는 것과 네. 500병상 이상 규모의 큰 병원이 있는 거하고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충주 충북대학교 병원이 들어가서 지방의료원이나 지역에 있는 2차 병원과 잘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서 지역의 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충주 충북대 병원 건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충북대 병원 충주 분원 설치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2022년 작년 12월에 충주 충북대 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충주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고 이제 평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네. 이후에 1차 질의, 2차 질의가 와서 저희가 왜 건립해야 되는지, 이 병원이 앞으로 충북 북부권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또 병원이 건립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득이 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점검회의를 하는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늦더라도 내년 초에는 충주 충북대학교 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늦어도 내년 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순탄하게 좀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조심스러우시긴 네.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약 4천억 이상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모두 다 통과되는 게 아니죠. 아니고 예.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 저희가 경제성 분석부터 시작해서 정책성 분석까지 모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 설명하고 이 예산 기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충북대학교에서 대통령 주재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그때 국립대학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키우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재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충주 충북대학교 병원이 여기에 딱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KDI에서 잘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조금은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주 분원 설립을 위해서는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의 사업비 지원율, 이걸 좀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이제 지금까지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모든 출연금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교육부 시절에는 그 출연금의 25%만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네.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 병원이 약 3천억을 부담을 해야 될 재정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인데 네네. 지난 그 필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학교 병원의 소관 부처가 네.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네. 되면 보건복지부가 또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 필수 의료의 강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여러 면에서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대부분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하는 사업을 보면 네. 출연금 비율이 상향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50% 이상으로서 50% 이상 상향 조정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그 충북대학교 병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렇죠. 처지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가 병원이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는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네네. 3천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립하기까지의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북 북부권의 의료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병원 집행부에서 이사회를 설득해서 충주 충북대병원을 건립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충북대학교 병원이 대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충북대학교 병원이 이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뭔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이제 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충주에도 건국대학교 병원도 있고요. 뭐 충주의료원도 있고 이제 기존에 있는 또 공공의료기관들과의 상생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의료는 굉장히 복잡한 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민들이 아프면 먼저 1차 의료기관, 이렇게 그렇죠. 의원을 먼저 가게 되죠. 그렇죠.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2차 의료기관인 이제 종합병원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또 전문적인 진료나 특수한 장비라든지 네. 기술이 필요하면 대학병원, 3차 의료기관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 이런 의료 전달 체계가 지금 충북 북부권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의료 쇼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바로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충북에는
북부권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네. 원주, 서울로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는데 대부분 중증 환자 혹은 외상 응급 환자의 한 40% 정도가 충북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고 네. 북부권에서 해결을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 또 경제적인 그렇죠. 손실 네. 이런 걸 따지면 이 지역 내에서 의료가 완결이 되어야만이 이런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더 들여서 저희는 멀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1차, 2차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의료 전달 체계가 잘 만들어지면 1차 의료기관도 훨씬 더 활성화되고 2차 의료기관도 훨씬 더 환자가 지역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의료 전문 인력 확보, 이것도 또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역에 있는 이제 의료원에서도 이제 의사 선생님 구하기가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뭐, 네. 연봉을 뭐 수억을 책정을 해도 오질 않는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역에 특히 지방에 이제 의료 인력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아시다시피 현재 의대 정원 확대가 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한테도 굉장히 맞아요. 큰 관심이죠. 네, 네. 근데 지방의 의대 졸업한 학생이 네. 그 지역에 머물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되게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학생들이 거의 한 60%가 되고요. 그게 네. 충북뿐만 아니라 네. 전남, 뭐 경북, 부산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의 의대 정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의대생들이 다 서울로 몰리게 되고 네. 전문의를 딴 다음에는 아무래도 또 서울 수도권이 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가 훨씬 더 많죠. 그쵸, 네.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 거기에 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에 저희가 이제 지방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졸업한 학생이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제 지역에서 수련받고 머물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을 주는 뭐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도 이제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히 이제 정원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세한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사실은 충북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다 지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간호사 수도 뭐 부족한 게 또 현실이라고 하고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 의사인 경우에는 사실 의대 정원이 동결된 지가 지금 거의 한 20년. 이게 10년. 네. 의학 분업이 2000년도에 있었으니까 네, 네. 거의 한 23년 동안 의대 정원이 350명 정도 감소된 상태로 네. 20년간 지금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의사 수가 일단 적은 게 제일 큰 문제로 문제고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도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하나는 낮은 의료 수가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 의료 분쟁,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필수 의료과를 잘 하지 않고 네. 의료 사고가 없고 응급이 없는 뭐 영상의학과, 피부과, 뭐 재활의학과 이런 쪽에 이제 전문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필수 의료가 자꾸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 수가에 대한 재조정이라든지 또 의료인에 대한 피해를 좀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소아과 또 산부인과 이런 과들도 이제 기피하는 과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더욱더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의과대학 다니고 전공의를 할 때만 하더라도 네네. 제일 중요한 4개 과가 있었어요. 내외산수라 그래서 내외산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없어서는 안 되니까요. 네, 이게 예. 메이저 가장 중요한 4개의 과고 이 과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턴들이 네. 몰렸는데 그땐 경쟁을 또 했군요. 네, 예. 엄청나게 경쟁했는데 지금은 이 내외산수가 가장 몰리지 않고 네. 하는 과로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만큼 힘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료 수가도 낮고 뭐 네. 의료 사고에 대한 분쟁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충북대학교병원 충주, 이제 그 공공기능, 이제 뭐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뭐 사업성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공공기능에 좀 가중치를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성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생길 것이냐. 편익 사실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큰 편익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시간 그 사회 비용, 경제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도 이제 줄어들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뭐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권을 수준을 올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편익은 많기는 하지만 네네. 실제 그 충북 북부권의 인구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인구 대비 편익을 또 따지면 경제성은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많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건강이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서 살든 간에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똑같은 의료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이 충북 북부권도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굉장히 필요한 이 충주 충북대병원의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꼭 이뤄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는 믿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충북 북부권의 이런 심각한 의료 공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충주 충북대 병원 건립이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충주 충북대학교 병원 건립 추진 단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충주분원의 미래, 뭐 어떤 병원을 만들겠다 이런 뭐 미래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충주 충북대병원은 이제 새롭게 생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병원하고는 좀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병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연히 지역의 필수 의료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중증 외상, 분만, 신생아, 암 치료 이런 것들 다 하는 그런 의료 기능을 가진 병원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그건 최우선이고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네. 최첨단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 디지털 병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안전이 훨씬 더 확보가 되고 네. 의료인들도 훨씬 더 같은 노력으로 훨씬 더 많은 결과를 효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보건의료 산업 혹은 바이오헬스 산업이라 얘기하는데 네. 충북 북부권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 대학,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하는 그런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초고령 사회가 이제 2026년이면 옵니다. 그럼 초고령 사회가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인지기능 장애, 치매, 노인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서 재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병원. 마지막으로는
충북 북부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질환들이 있어요. 네. 그 옛날에 탄광이 있고 시멘트 공장이 있고 그래서 진폐증, 또 농부들이 많고 굉장히 그 햇살이 따가워서 네네. 생기는 온열 질환이나 환경 질환, 또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열성 질환, 또 담수어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기생충 질환 이런 네. 지역 특수한 병들을 해결하는 그런 병원으로 크게 5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가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북대병원이 지금 이제 충주 분원을 설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분원을 설치한 경우도 이미 사례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부분의 국립대학교 병원이 분원을 다 가지고 있고요. 네네. 충북대학교 병원과 강원대병원, 제주도병원만 분원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보람의 분당병원도 있고 보람의 병원도 있고 최근에 백옷 서울대 병원이라는 새로운 분원을 또 인가를 받아서 네. 또 설치할 예정이고요. 가까운 충남대병원도 네. 세종 충남대병원이라는 분원이 생겼죠. 예. 전남대병원은 화순 전남대병원이 있고요. 경상대병원은 창원에 병원이 있고 전북대병원도 지금 군산에 분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분원을 가지고 있고 충북은 이 도의 그 생긴 모양이 네. 중부권과 남부권과 달리 북부권을 어떻게 보면 뚝 떨어져 좀 멀리 있어요. 멀리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도 충북 북부권에 분원이 생기면 저희가 예상하건대는 충주 단양 제천뿐만 아니라 네네. 일부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 또 네. 경기도의 남동 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고요. 또 진천 음성 혁신 도시가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도 지금 인구가 거의 한 3만 명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도 배후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까지 거기에 있는 배후 병원까지 할 수 있어서 충북대 병원이 가져가야 될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이제 다른 그 시도, 지역들도 지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병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교수님과 함께 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심장내과 전문이시기도 하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 지금 얼마 정도 됐습니까? OECD 보건 통계에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3세입니다. 네. 남자는 80.3세고요. 네. 여자는 86.3세,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많이 차이 나네요. 많이 차이 납니다. 네. 전 세계 OECD 국가들은 대개 한 3년 정도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6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아마 우리나라 남성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서 술, 담배 많이 하고요. 그럴 수 스트레스 많이 있겠네요. 받고 네, 일 열심히 많이 하고 자기 건강 챙기기 위한 운동이나 이런 거 잘 안 하고 야식이나 이런 그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많이 먹고 네. 여러 가지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평균 수명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전 세계 지금 1등인데 네. 우리나라가 거의 뭐 2등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네. 평균 수명은 높지만 네. 건강 수명이 66.3세입니다. 건강 수명 이거는 그럼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니까 한 17년을 네. 아파서 병원 아이고. 다니고 골골하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네. 100세 시대를 내다보면서 건강 수명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명만 길어서는 안 되고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 봐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한 최대 몇 살까지 살 수 있나 이런 것도 또 궁금한데 뭐 최장수했던 분이 몇 세이실까요?
최장수하셨던 분은 이제 프랑스의 잔느 칼맹이라는 할머니신데요. 네네. 122세까지 사셨어요. 122세요? 네. 100세 때 그분은 자전거도 타셨고요. 아, 건강하셨네요. 네. 건강하게 장수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적어도 122세까지는 살 수는 있다. 아, 일단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가 있으니까 살 수는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인간의 수명을 어디까지 살 수 있느냐 하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15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그 아인슈타인 병원에 있는 분과 텍사스에 있는 분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기가 걸려 있어요. 어머나.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냐? 150세다 하는 게 걸려 있고요. 네네. 구글이라고 아시잖아요. 구글. 네, 네, 구글에서는 알죠. 죽음을 정복하겠다. 죽음을 정복한다고요? 네, 그러면서 인간을 500세까지 살게 하겠다. 아, 죽지 않게 하겠다. 라면서 지금 수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하고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가져가겠다. 그게 허황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의료의 발달 속도라든지 또 유전체의 분석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고 있던 생명의 신비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수명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수명이 이제 계속해서 아마도 증가는 할 것 같고 뭐 죽음을 막겠다까지는 뭔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느낌이라 가능할까 또 의문이 들지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 주로 뭐 때문에 좀 돌아가시게 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알면 어떤 병들 때문에 사망하느냐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병을 잘 예방하고 관리하면 건강 수명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1의 사망 원인은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암, 네. 암은 뭐 모든 암을 다 통틀어서 1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 2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네. 그 중에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 예방이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그런 병이기 때문에 적어도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잘 예방하고 관리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넓어집니다. 대부분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네. 음주, 흡연, 네. 운동 안 하고 나쁜 식습관, 기름기 많은 거 그렇죠.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뭐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결국 비만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당뇨가 생겨서 네. 결국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하는 것이 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죠. 그래서 요즘 모든 이런 암 포함해서 심뇌혈관 질환, 폐렴도 흡연 때문에 주로 생기는 게 많으니까요. 네, 네. 전부 다 이게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병을 잘 개선하는 것이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많이 연로하신데 뭐 평생을 뭐 한 6, 70년을 술 많이 드시고 그럼 술을 끊으시라고 하면 뭐 이제 와서 뭐 끊는 게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수님의 의견 어떠세요? 그렇게 늦게라도 뭔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질병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을 때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네. 나이가 들면서 모든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젊을 때 안 느껴지는 거고요, 또.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 심장 질환 발생도 줄어들 수 있고 암 발생도 줄어들 수 있고 흡연만 하더라도 담배를 끊으면 네. 1년이 지나면 암 발생률은 떨어지진 않지만 네.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은 한 10%, 20% 떨어집니다. 한 3년 지나면 한 50% 정도 떨어져요. 담배를 끊고 한 5년 지나면 네. 폐암 발생률도 한
건강인에 비해서 한 50% 정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네. 중단하는 것이 새로운 질병 발생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좀 금연하시고 또 금주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되면 네. 본인은 뭐 내가 병 생겨서 죽고 말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가족들은 맞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견뎌야 되고 옆에서 또 보살펴 드려야 되고 네. 입원도 시키고 모셔도 와야 되고 그렇죠. 병원에 모셔 가야 되고 상당히 시간과 사회 경제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제 건강을 본인만 챙기는 생각하지 게- 마시고요. 그렇죠. 가족까지 생각하셔서 이제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제 고혈압은 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증상은 없지만 우리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몇 가지 좀 궁금증들을 해소해 볼까 합니다. 고혈압은 뭐 평생 치료해야 되는 병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고혈압은 혈압을 안 재보신 분 없잖아요. 네. 재면 높은 혈압, 낮은 혈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거의 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인데 어느 한쪽 140 이상이거나 낮은 혈압이 90 이상이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이 우리나라 승인의 3분의 1이 네.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300만 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네. 우리 뭐 국민 여동생 그러면 아이유 그렇듯이, 이러듯이 예. 어떻게 보면 고혈압이 국민병이에요. 아이고. 국민병, 네, 네. 국민병인데 고혈압이 아무런 증상이 없고 혈압이 높다고 해서 뭐 또 증상이 더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을 무시하고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고혈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빨리 죽습니다. 한 5년 정도 생명이 단축이 되는군요.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네. 당뇨와 마찬가지로 평생 관리 개념입니다. 눈 나쁜데 안경 끼고 갑자기 라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죠. 안경을 못 벗듯이 그렇죠. 시력은 안 올라가니까. 네, 고혈압도 가만 내버려 둔다고 해서 혈압이 저절로 정상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평생 개념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잘 데리고 가면서 혈압이 잘 안정될 수 있게 생활 습관 개선하고 약 잘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고혈압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혈압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럼 그 약도 이제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 그러면 뭐 중간에 약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아서 안 드시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예. 근데 실제로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고 약 잘 먹고 그러면 혈압이 병원에 왔으나 혹은 가정에서 혈압이 잘 정상으로 조절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네. 한 전체 고혈압 환자의 한 10% 내지 20%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잘 하고 생활 습관을 잘 개선하냐에 따라 가지고 합병증이 안 생겼고 다른 동반 질환이 없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상 체중 유지하고 이러신 분들은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끊고 하지 마시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약을 끊으면 네. 갑작스럽게 혈압이 올라가서 뇌졸중이 생기거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 끊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셔야지 혼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뭐 주위에 혹은 언론의 포털에도 보면 네. 고혈압약 먹으면 독이 된다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예. 그런 얘기들은 검증된 사실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약을 이제 먹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더 위험한 병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혈압인 분들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 속에서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고혈압 환자는 짜게 먹지 않는 겁니다. 싱겁게 먹어야 되는 먹는 거예요. 거, 네.
짜게 먹으면 소위 그 나트륨, 소듐이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네. 아무래도 혈장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혈압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져요. 혈압이 네. 어떤 때는 뭐 200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뭐 160으로 떨어졌다가 또 약을 쓰더라도 약에 대한 반응도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약을 추가해야 되고 용량을 올려야 되고 그런 일도 생기고 또 혈압이 덜쭉날쭉 하다 보면 또 심부전증이나 심비대나 네. 심근경색이나 다른 또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사망에 미치는 가장 나쁜 위험 요인이 네. 고혈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 이후에 한 14%가 고혈압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면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사망을 줄일 수가 있는데 네. 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약 안 먹고 그러면 그게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싱겁게 먹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뭔가요? 첫 번째, 네. 식탁 위에 네. 소금을 치우는 거예요. 소금을 치우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모든 반찬에다 소금이 확 다 들어가가지고. 들어있어요.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익스트라 소금을 테이블 위에 테이블 솔트라 그래서 두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예. 두 번째는 우리 음식 문화가 찌개와 짱 문화잖아요. 국물도 꼭 있어야 되고요. 네. 예. 네, 가능하면 이 국물을 네. 이렇게 마시는 행위는 좀 자제하는 것이 소금 섭취를 굉장히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건강한 분들이야 뭐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네. 노인분들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 심장 질환이 있거나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게 그 찌개를 마시거나 뭐 또 국물을 마시는 건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야식을 좀 절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네요, 진짜. 예.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고혈압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노인분들은 혈압도 자주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심하시고 또. 예. 네, 60대가 되면 고혈압이 한 60%가 돼요. 70대가 되면 70%가 고혈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요즘 젊은 고혈압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20대, 30대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 그렇죠. 생활 습관도 막 좀 개선할 의지가 없잖아요, 또. 없고요. 예. 야식 좋아하고요. 맞아요. 술, 담배 막 하죠. 그래서 젊은 고혈압 문제가 굉장히 커서 저희가 우리나라 젊은 고혈압 한번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 고혈압학회 이사장 할 때 서베이를 했더니 젊은 고혈압에 대해서 일단 몰라요. 본인이 인지율이 거의 10%, 20%도 안 됩니다. 거의 뭐 혈압 젤리를 사실은 1년에 네. 한 번이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또 알고도 무시합니다. 괜찮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 그러다 보니 젊을 때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심내혈관 질환이 크게 많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그 위험한 경지에 빠지기 때문에 젊은 고혈압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혈압을 체크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대개 저희가 학교 들어가게 되면 네. 혈압을 한 번씩 건강검진 하기 때문에 혈압을 재는데 그때 혈압이 좀 높으면 적어도 주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혈압을 재야 되는데 대개 학생들은 혈압 쟀더니 높더라. 그거로 끝이에요. 언젠간 내려가겠지 뭐 이렇게 높더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연구 발표에 의하면 18세 때 혈압 한 번 재서 혈압이 높으면 네. 이걸 한 4, 50년 추적 관찰을 했더니 나중에 심내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라는 연구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혈압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꾸준하게 좀 건강 관리하시면서 또 식습관 개선하시면서 혈압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제 식습관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생활 습관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 체중, 자기의 이상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네. 되게 이제 저희가 체중이 그 표준 체중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자기 키와 몸무게로 계산하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간단히 뭐 저희
그 모바일 폰에서 검색하면 네. 췌장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대개 25를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체질량 지수, 체중을 유지하기 되게 크고요. 두 번째는 허리둘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이죠. 네. 허리둘레는 복부 비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90, 여자는 80 cm가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거하고요. 방금 이제 혈압은 저희가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정상 네. 혈압이 120에 80이니까 혈압 유지하기.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특히 혈당, 아, 혈당. 공복 혈당이 100 미만. 네.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옵니다. 그거는 200 미만. 또 중성지방은 150 미만. 이런 수치에 조금 이제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건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 숫자를 외우고 다녀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상 수준에 맞추도록 네. 생활 습관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부권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민분들의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충북 북부권의 의료 사각 문제, 의료 불균형, 또 건강 불평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계 또 시민단체, 정치권, 지자체와 함께 충주 충북대학교 병원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은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언론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주셔야만이 이룰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건강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살든 간에 우리의 최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조명찬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 의료 환경 개선으로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